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박성준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규제 동향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향후에 그러면 규제 체계가 어떤 식으로 정립될 것인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향을 아주 짧게 살펴보고 그 뒤에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루미스 질리브란트 법안이 최근에 나왔고 유럽은 미카 법안이 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019년도에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이 개정이 되었고 202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법 제정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TF들을 통해서 규제 체계 마련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관련된 내용은 사실 20대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외국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진행들이 있고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기본법도 이제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2022년 6월 8일에 이제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라고 해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이라고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이제 상원 의원 합의안으로 이제 제출이 되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함께 이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법안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케일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ETF 승인을 거부당했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리플에 대한 이제 SEC의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SEC는 증권의 해석 범위를 이제 기존의 하위 테스트에 기해서 리플도 증권이다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아직까지 소송의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요것과는 별개로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현재 리플을 증권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리플이 다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 같은 경우도 FCA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에는 XRP, 그러니까 리플이 가상자산 유틸리티성을 인정하고 있고 증권으로는 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3월에 우선 명령이 내려졌고 지금 이제 보고서가 발간될 텐데 이제 4분기에 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살펴볼 텐데요.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어떤 식으로 이 법안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틀이 지금 한 7개 정도, 8개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정의 규정을 새롭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책임 있는 증권 혁신이라고 해서 부수자산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고, 책임 있는 상품 혁신이라고 해서 이제 상품 거래소에서 이런 가상자산 일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 부분은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이제 골자들을 이제 담은 규정들을 넣어두었고, 책임 있는 결제 혁신 부분은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은행업 혁신은 이제 향후에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은행업을 예정해서 만든 규정으로 보이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책임 있는 기관 간의 조율 부분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연방의 법이 있고 또 주 법이 있기 때문에 연방과 주 금융 당국 사이에 정보 공유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또는 상품 거래소와 SEC 간의 관할권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에서는 이제 디지털 자산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박 교수님께서 열심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정의를 도입을 하면서 우선 크게 이제 전제로 경제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이나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분산 원장 기술이나 그와 유사한 기술에 의하여 암호화돼서 기록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원장 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우선 1차적으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세부적인 것으로 상품거래법상 상품에 해당하는 커머디티들 중에서 또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가장 흔히 알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일 텐데, 비트코인은 지금 상품으로 간주돼서 CME에서 이제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거래법상 가상자산, 그리고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이 A는 제가 여기 이 다음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경제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이나 권능을 부여하고 분산원장 기술이나 뭐 그와 유사한 기술에 의해서 암호화돼서 기록되는 것 중에서 증권이나 상품에 해당하는 것들까지를 이제 굉장히 넓게 디지털 자산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법안에서 조금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이 사실은 보조자산이라는 규정인데, 보조자산이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기존에 뭐 증권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 보조자산이라는 게 이 법에 따르더라도 1933년 증권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적 성질은 증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만약에 투자자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한 부채나 지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거나 법인에 대한 청산에 관한 권리, 또는 배당금 지급에 대한 권리나 이자 지급에 대한 권리, 그리고 어떤 기업의 이익이나 수익을 지분화해서 배분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기업과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뭐 비록 1933년 법상 33년 증권법상 증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조자산 내지는 부수자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 부분이 이제 이 5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은 이제 부수자산에 해당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부수자산이 증권의 개념에 포함은 되지만, 여기서 이 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 뭐 공시를 뭐 1년에 몇 번 이상 SEC에 공시를 한다든지 이런 요건들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이 증권의 성질을 증권으로 보지 않고 이제 커머디티, 상품으로 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조자산이라는 개념을 창설을 해서 그 보조자산을 발행한 사업자가 특별한 의무 요건을 이행했을 때 증권으로서 규제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상품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서 이제 또 정의 규정으로 이제 두고 있는 것이 디지털 자산 중개자 부분인데, 각종 법률상 이제 거래소를 영업할 수 있는 이제 인허가 등록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법이 이제 상품거래소도 있고, 뭐 증권거래소도 있고, 증권거래소도 우리나라 같이 이제 KRX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ATS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각종 거래소에서 이제 면허나 인허가 등록을 이제 취득한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지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주법상 면허나 등록을 보유한 사업자나 기타 면허 등록을 받은 사업자는 이런 거래소 디지털 자산 중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좀 특이하게 DLT의 정의도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분산 원장의 정의를 넣고 있는데, 분산 원장 정의는 우선 네트워크의 원장의 전체나 부분 복제분을 공유하는 노드 집합에서 공유가 되고, 노드 간의 동기화가 되고, 그리고 원장의 합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추가되는 데이터가 있으며 누구나 접근 가능하거나 참가자의 하위 집합으로 제한될 수 있고, 참가자의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거나 승인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탈중앙화된 어떤 시스템을 이제 분산 원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또 결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일정한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예 여기 정의 규정에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여기서 결제 스테이블로 이제 정의를 하는 내용은 미국 달러로 1:1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서 어떤 외국법상 또는 외국법상 법정 통화의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조직, 그러니까 사업체가 발행을 한 것으로서 이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것은 자산 발행자가 상환에 대해서 보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발행만 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상환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결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법에서는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 의무 부분인데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업데이트 실행 전에 보안의 취약성이 포함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중요한 소스코드 버전의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이제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의 디지털 자산이 다른 고객의 자산과 구별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고객의 자산을 분별해서 관리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절연과 관련된 이제 문제를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뭐 기사를 보셨으면 아실 수 있겠지만 코인베이스가 뭐 그때 갑자기 주가가 폭락했었는데 코인베이스 파산 시 고객의 자산 보호가 어렵다 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죠. 이게 회계장부상 이제 분리보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파산 절연과 관련된 내용이나 어떤 손실 위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청 시 디지털 자산 반납 의무, 이행 기간이나 방식, 그리고 수수료, 분쟁 해결 절차까지도 모두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디지털 자산 특성상 발생될 수 있는 이제 부차적인 수익에 대해서도 법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 됐을 때, 그리고 에어드랍 됐을 때, 스테이킹이나 시장 거래, 금융 자산으로서 사용되는 경우에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제공하는 스탁 서비스 또는 보관 서비스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에 발생하는 기타 이익을 부수적인 이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관 사업자에게 스테이킹을 해서 발생되는 어떤 스테이킹 수익이라든지 예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발생되는 예치 수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부수적인 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더리움 머지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ETHW가 이제 뭐 추가로 에어드랍 될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법에 따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인 이익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그러한 이제 에어드랍에 따라서 발생된 이익은 고객의 이익으로 이제 법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별도 계약으로 이제 달리 정할 수는 있고, 이때 이제 고객이 디지털 자산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담보와 관련해서도 이제 대치 서비스 및 담보 설정과 관련된 내용도 이제 금융 혁신 법안 내용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전에 고객에게 그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고객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약정 위험이나 수익률, 그리고 수익에 대한 산정 방식에 대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고지를 해야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 요건이나 방침과 관련된 어떤 적절한 고지를 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담보 가치 인정 비율과 초과 담보에 관한 요건, 그리고 담보 대체를 포함해서 고객의 추가 담보 요청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는 어떤 담보에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해당 고객의 담보를 다른 고객이나 또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그 스스로의 자산과 혼합해서 운영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이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보 서비스나 이제 대출 서비스 자체를 금지한다기보다는 이런 대출 서비스와 관련된 명확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합의안이기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 합의안으로서 제출된 이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증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배당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나 어떤 뭐 발행자가 투자자 사이에 권리 보장이 전혀 없는 경우에, 재정적 혜택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자산이라는 용어로 이제 별도로 유형화했고, 그 유형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공시 의무를 준수하면 상품으로 간주가 돼서 상품거래소법상 이제 상품으로 취급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기존의 미국에서의 SEC의 입장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치와 스테이킹, 에어드랍, 포크와 관련된 어떤 부수적인 이익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소비자가 이것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을 하고 있고, 대출 서비스나 담보 비율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서 소비자 보호에 좀 더 적합한 규정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유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유럽 같은 경우는 우선
서문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해설서 번역서를 이제 발간한 것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앞에 서문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고 이제 유럽에서의 이 DLT 및 암호자산에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고민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깊이 있게 진행되었다는 걸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암호화폐가 창출하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고 이 암호화폐가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위험을 다루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공통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9년도에도 이제 유럽 차원에서는 이제 NCA들에게 그 ESMA라고 해서 이 증권위원회와 비슷한 이제 기구에서 각국 이제 경쟁 당국에게 암호자산과 관련된 증권성과 관련된 뭐 컨설테이션 페이퍼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것이 이제 NCA가 각국의 유럽 경쟁 당국들이 회원국들 차원에서 이제 취급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미카가 제정되게 된 어떤 그 기본적인 배경에는 이제 각 회원국들이 다르게 취급하는 이것을 하나의 공통적인 기준을 통해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컨센서스 하에서 이런 미카 법령이 제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 어떤 위험이 있긴 하지만 잠재적인 기회도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골자로 보여집니다.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제 뭐 분산 원장 기술과 암호자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 미카는 조금 다른 측면인데, 뭐 일단 기반 기술보다는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저는 어차피 규제를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행과 관련된 어떤 절차적인 프로세스가 다 새롭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 업자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3자를 대신해서 암호화 자산의 보관과 관리를 하는 업이나 제3자를 대신해서 암호화 자산에 대한 주문 실행을 하는 것, 또는 암호 자산의 이제 사모 발행 관련된 규정들, 그리고 또 이제 암호 자산과 관련한 이제 자문업, 일임업 같은 것들이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유형에 비하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내용들은 이제 구체적인 사업자의 형태이고요. 그래서 발행과 관련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우선 암호자산은 이제 발행과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유틸리티 토큰하고 자산증거 토큰, 전자화폐 토큰 이렇게 이제 나눈 다음에 일반적인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에도 발행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발행자와 관련된 진입규제 규정을 두지는 않았고, 백서를 공개하면 암호자산 발행이 우선 기본적으로 가능한 구조입니다. 근데 우선 요건은 발행자가 이게 합의안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변경이 되긴 했는데, 기존엔 이제 법인이어야 하고 이제 법인의 사무소를 유럽 영내에 두어야 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합의안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법인이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고 다오 같은 어떤 자율적인 조직체까지도 발행을 할 수 있는 주체로는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행과 관련해서 이제 백서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만약에 뭐 가상자산을 무료로 제공하는 에어드랍 같은 경우라든지, 마이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경우라든지, 소규모 발행 또는 소액 발행 이런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한 요건들을 다 준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서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행은 우선 제공업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 제공업 형태가 우리나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유형보다 좀 더 다양화되어 있고 유연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주문집행, 제3자를 위한 주문집행이라던가 또는 이제 자문 일임업 같은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좀 특이사항이고, 특히 이제 건전성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과 관련된 요건을 두고 있는데, 물론 자본금 요건은 상당한 허들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사업자의 위험이나 어떤 규모, 그리고 이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높은 이제 자본금 요건을 갖고 있는 것이 교환업자이고,
그 다음이 보관관리업자, 그리고 가장 소규모, 이게 하나로 한 6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업자가 이제 제3자를 대신한 주문 접수 및 전달 업무, 그리고 자문 업무 같은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자와 관련된 규제 내용은 좀 개인적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가 이제 거의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법 두 부분에 암호자산 규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금결제법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암호자산 규제를 위한 법이고, 금융상품거래법에 이제 암호자산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은 얘네가 이제 암호자산 기반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금융상품거래법에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암호자산 거래업자 같은 경우는 보관업과 예치업, 교환, 그리고 파생상품 판매 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거래소들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조금 살펴서 이제 정리를 해둔 것인데, 대부분 요것이 이제 현물 거래와 마진 거래, OTC, 예치 상품 거래까지 다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호흡이 재팬 같은 경우이고, FTX 재팬은 이제 그 전에 리퀴드였습니다. 리퀴드라는 이제 거래소가 이제 FTX와 합병하면서 FTX 재팬이 되었는데, 지금 현물 거래소 OTC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도 상당히 외국 사업자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가상자산 교환 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건 이제 외국의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이제 가장 최근의 것이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것은 8월 8일자 업무보고 상황일 것입니다. 저희 세부과제 3번으로 디지털 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 도모라고 되어 있고, 기본 방향성은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그리고 금융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 우선은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서 하고, 그 외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비증권형 토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증권형 토큰을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대상으로 할 것을 그래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반영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투자자, 소비자 보호의 새로운 기술, 산업 육성, 그리고 균형점 찾기를 위해서 시장업계, 민간 전문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것으로는 이제 디지털 자산 민관합동 TF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그리고 범죄 대응 방안, 발행과 유통시장 규율 체계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밑에 이제 조그맣게 써 있긴 한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한 가지 꼭지일 것 같고, 디지털 자산 증권 규율 체계 확립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꼭지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금융회사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업무 영위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이 세 가지가 지금 주목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전망은 우선 디지털 자산 발행과 관련된 규제 체제 정비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보고 내용엔 나와 있지 않았지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증권이나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분류입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좀 중시하는 부분이 디지털 증권 규율 체계 확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선 증권과 비증권형을 나눈 다음에 증권형은 이제 규율 체계 확립을 통해서 발행과 유통 방식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분류 기준이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분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그런 기본법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나 투자자 보호 방안은 마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이제 테러 루나 사태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나 투자자 보호 방안 당연히 마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업계와 소비자 보호의 업계 진흥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에 방점을 둔다면 이제 업태 다양화나 또 유형별 규제 방안 같은 것들, 산업 진흥을 위한 어떤 방향성 설정이 어떤 식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반영이 될지가 가장 중요한 또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각국의 규제 상황이 잘 반영되어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제정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